2016년 광주 북부경찰서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이틀 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경찰서로 압송된 피해자들의 모습이에요. 40대 남녀 2명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둘의 관계는 남매였어요. 조금 의아하죠? 남매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라는 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친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남매의 이 모습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좀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당당했거든요. 경찰 앞에서든 언론 앞에서든 너무 당당했습니다. 경찰서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남매는 우리 얼굴 안 가린다, 신상 공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마스크랑 모자를 제공을 했었어요. 얼굴을 가리게끔. 근데도 오히려 떳떳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얼굴과 신상을 감출 이유가 없다 라면서 막 모자를 집어 던지고 취재진을 향해서 내 얼굴을 찍으라는 듯이 얼굴을 높이 치켜들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취재진들한테 촬영된 사진 같은 것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냥 보면은 패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아니라 뭔가 굉장한 신념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선은 사건이 발생했던 때로 시간을 돌려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오후였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70대 할머니가 찾아와요. 이유는 만나기로 약속한 남성이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찾아가도 인기척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경찰은 오후 6시 40분경에 이 할머니와 함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남성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119 구조대를 불러서 창문을 뜯고 진입을 했는데요. 집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근데 천천히 방을 살펴보다가 안방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경찰이 여기서 수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안방문을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당시 현장 사진이에요. 안방 바닥과 벽에는 혈흔들이 묻어 있었고요. 방 가운데에는 이런 커다란 붉은색 고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무통 안을 좀 보니까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혈흔이 보이고 고무통이 보인다. 경찰들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불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고무통 안을 확인했는데요. 이불을 걷어낼 때마다 락스 냄새 그리고 피에서 나는 비린내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불을 모두 걷어내 보니 고무통 안에 있던 심하게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특히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집중 공격을 당했는지 어금니 몇 개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이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곳곳이 여러 종류의 흉기로 찔린 상태였고요. 우측 쇄골 부위에는 3가지의 흉기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하루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로 보였는데 이 심장과 목을 깊게 공격당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범인의 윤곽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원한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고무통에다가 신을 넣고 이불을 덮고 락스를 뿌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여유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신에게 꽂혀 있었던 범행 도구는 뽑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범인의 분노가 무의식 중에 표출됐다고 봤어요. 기저에 깔려있는 복수, 응징 이런 것들이 표출됐다는 거죠. 또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도구를 다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지나치게 많은 공격을 가한 오버킬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강한 원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피해자 주변을 탐문했고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어요. 누구였을까요? (5월 8일) 새벽 2시 30분경에 찍힌 아파트 CCTV 사진이에요. 보시면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녀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전 9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요. 보시면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그리고 등에는 큰 가방을 메고 있고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 CCTV를 분석한 경찰이 남녀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누구였냐면 피해자의 40대 아들과 딸이었어요. 아들은 43세, 딸은 47세였습니다. 경찰이 잠복 끝에 피해자의 아들을 검거했고요. 숨어있던 딸까지 추가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날이 5월 9일이었죠.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던 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벌어진 이런 충격적인 사건 소식에 기자들이 경찰서로 몰렸던 거고요. 남매는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자, 범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5월 6일 남매는 마트에서 순간 접착제,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경에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집에 오지를 않으니까 이 남매가 아파트를 그냥 빠져나갔다가 몇 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2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그때도 안 왔죠. 결국에는 범행을 포기하고 7일 새벽 2시경에 자신들이 살던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이 됐어요. 새벽 2시 30분경에 이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락스와 세제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뭔가 계획이 추가가 된 거죠. 이 물건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계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도주할 계획까지 다 짜놨어요. 오피스텔 짐도 다 정리해놨고요.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다 막 전화 문의를 하면서 도주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5월 8일 오전 8시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말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즉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답은 정해져 있죠. 이미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앞서 발견됐던 모습처럼 이 두 사람은 돌아온 아버지를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미리 준비했었던 여러 도구들이 동원이 됐죠. 결국 아버지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분노에 찬 공격이 멈춰지지를 않았어요. 이후에 그들은 아파트 복도에 있었던 고무통에 준비한 락스를 붓고 그 위에 이불 열채를 겹겹이 쌌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사용했던 물품과 옷을 챙겨서 아파트를 빠져나갔던 거예요. 정말 어버이날의 참극이죠. 이 사람들 아까 전에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근데 정작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사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남매는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었고요. DNA 채취 동의서도 거부했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얼굴까지 드러내고 했던 거에 반해서 수사에는 비협조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증오의 감정만 계속해서 표출을 해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요양급여까지 아버지가 다 가로채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들의 입장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1990년에 이 남매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1급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됐거든요. 게다가 2004년부터는 치매 판정까지 받게 되면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이 남매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남매가 이에 격분해서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서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2011년 9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매가 아버지 없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완전히 이때부터 아버지와의 교류가 끊겼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뿐 아니라 자신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어요.
최근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었다고 주장을 해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4차례에 걸쳐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법원으로부터 2차례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록으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2011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 간병, 거취 문제 이런 걸로 딸과 계속해서 다퉜었고요. 당시에 딸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폭력은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 남매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였어요. 당시에 남매는 둘 다 미혼이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둘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이 누나의 퇴직금으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고시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낙방을 하면서 무직 상태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퇴직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 남매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 확인이 되지만 그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수사 초기에 경찰은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그러니까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이런 걸로 월 36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받고 있었고요. 시가 1억 5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어머니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이때 지급된 보험금도 아버지가 다 가져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 아니냐, 그게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아파트 문제로 이 남매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해달라면서 소란을 피웠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때 아버지가 경찰에 아들을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척의 진술도 있었어요. 이 친척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파트를 누나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척이. 누나가 퇴직금을 써가면서 어머니 간병을 할 동안 아버지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누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이때 아버지가 이 친척한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었대요. 그때 친척이 집 문서 넘겨주면 재산도 가족도 다 잃는 거다 하면서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집 문제가 다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집 문제로 끓기 시작했던 갈등이 또 하나의 갈등과 합쳐지면서 폭발하게 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의 황혼 연애 상대였습니다. 여자친구인 거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70대 여성 최 씨와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남매가 아버지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머니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주된 이유이긴 했겠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이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이 남매가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매를 강하게 추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 남매가 체포가 되고서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남매와 상반된 평가를 해요. 점잖은 사람이다. 아내와 자녀를 먼저 챙겼던 그런 사람이다. 몸이 불편했던 아내의 손을 잡고 가게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 조용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집 안과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지만 가족과 지인의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된다는 점이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이 모든 건 범인들만 아는 비밀로 남았어요.
재판에서 동생은요, 누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모든 죄를 덮어쓰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 누나가 남동생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그걸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건 진짜 아니죠. 현장에 남은 확실한 물적 증거, 범행을 준비한 정황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것이 살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2항을 보면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서 남매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의 폭력 성향,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 이 피고인들과 어머니가 고통을 겪었고 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점을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사건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면서 아들에게는 징역 20년, 딸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남매는 판결에 불복했어요.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다.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항소를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맞항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13일에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남매는 현재도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족들에게는 좁혀지지 않는 감정의 골이 오랫동안 자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3자 입장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미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비밀이 돼버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흉기가 꽂혀 있었던 그 갈등의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